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겸 1년을 맞아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란 극복의 공을 국민에게 돌리고 내란 잔재 청산 의지를 강조했고 우리 사회에 나아갈 길은 정의로운 통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상겸 사태 1년인 오늘 각종 집회도 이어졌는데요. 관련해서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기염으로부터 딱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스쳐 지나가고 그때 당시에 어떤 느낌과 상황들 생생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그날 기억이라든가 지금까지 어떤 소회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연합 다큐에도 인터뷰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예. 그날 저는 이게 제 와이프하고 이제 여유롭게 넷플릭스에서 뭘 볼까 네. 이러면서 이제 넷플릭스에 들어가 가지고 프로그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근데 여유 있게 아들이- 밤을 좀 보내려고. 예. 아들이 이제 전화가 와서 계엄이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들한테 이제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어디서 네. 이상한 거 보고서 전화를 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TV를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 끄고 나와서 이제 TV를 봤더니 그 당시 지금 피고인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네. 계엄 선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막 뭐랄까요? 겪어보시기도 했고요. 소름이 막 쭈삣쭈삣 솟고, 이거 우리 가족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닥쳐올 위험이라는 게 있을 텐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전화하면서 국회로 지금 가고 있냐? 그리고 국회를 가더라도 거기서 막힐 수 있으니까 대사관들은 우리 영토가 아닌 곳이잖아요. 예. 그런 쪽도 섭외를 해가지고 만약에 막히면 그런 데서 모일 수 있게 해라. 이런 것도 상의를 하고 또 연합 YTN MBC 등에서 출연 요청이 왔어요. 예. 그랬더니 가족들이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 네. 나가면 계엄사에 끌려간다. 예. 그래가지고 진짜 고민을 하고 가족들 앞에 놓고 막 X자 긋고 그러는데 작가님 앵커님 통화하면서 나가겠다고 하면서 그 두려웠던 네.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최수영 선배님 계시지만 진영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날의 기억이 너무 다른 것 같다. 나는 너무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는데 그쪽 진영에 계신 분들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정도로 저는 그날의 기억이 너무 생생하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네. 이런 마음이 각오가 굉장히 큽니다. 네, 1년 전에 있었던 그 사태에 대한 어떤 두려움, 어떤 위험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님도 그날 기억 생생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아마 그때 10시 47분에 발표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근데 제가 11시에 이제 연합뉴스TV와 그때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첫 아마 일보성이자 아마 긴 시간 이제 고생하셨죠.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예. 납니다. 그리고 새벽 2시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사실 그때 여기 서울 시내 다운타운 쪽에서 이제 지인들과 모임을 하던 중이었는데 그런 사태를 본 거죠. 근데 저는 사실 계엄을 중학교 때 한번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1980년에 5.17 계엄을 저는 경험을 해봤는데 그때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계엄에 대한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제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해설을 해달라고 이제 앵커가 요구할 때 정말 머리가 하얘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계엄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바가 없었고 이게 거의 50년 가까이 우리 사회에서 박제화되고 사실은 이게 역사의 박물관으로 간 이름이고 그 비상대권인데 이걸 제가 어디서 어떻게까지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고 이미 발표는 됐고 국회와 이제 광화문을 의원으로 생중계하면서 하는데 저는 그때 당혹스러웠던 기억. 근데 뭔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맸던 기억이 있고 그때 진행하셨던 앵커나 모든 사람들이 정보도 없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지식도 없었고 이제 해야 할 일은 국회가 빨리 열려서 이걸 해제해야 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 알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꼭 1년 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다시 한번 저 장면들이 새롭게 물론 많이
보았던 장면입니다만 저게 꼭 1년 전 365일 전에 이 시간대에 있었던 그 장면들인데 참 저는 우리 국민들이 대단하시다고 느끼는 건 그겁니다. 이건 네. 이것도 진영을 떠나서 다 드린 말씀인데 어쨌든 이게 국격과 국민들이 지난 1년간 상실감과 그 훼손이 됐던 점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빨리 회복을 했고 그다음에 어쨌든 헌정 질서를 우리가 탄핵 그다음에 다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두 차례 걸쳐서 헌정 질서를 회복하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그건 분명히 알았을 것 같습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네. 그 단순하고도 명쾌한 진리를 우리가 이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학습을 했는데 어찌되었건 저는 이것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지난 과거에 대해서 건너가기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의 선진화 과정들을 이뤄내는 좀 변곡점을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1년 전 그날에 있었던 두 분의 느꼈던 그런 소회들 먼저 들어봤고요.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헌정 질서 회복을 이끈 국민을 향해 감사를 표했고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계엄 가담자들을 쿠데타 세력으로 지목하고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비상계엄 1년을 맞은 오늘 대국민 특별 성명 내용 좀 어떤 것을 좀 주목하셨어요? 저는 일단은 국민의 자긍심을 굉장히 높게 세워주시려는 노력을 했다. 그리고 역사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경험과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성명을 내셨다라고 생각해요. 예. 역사는요, 제대로 기록되지 않으면 나쁜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나쁜 역사는 쉽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역사 효과가 두 개예요. 하나는 교훈이에요. 교훈은 예방의 효과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 체내에, 피 속에 그 체화시키는 거죠. 예. 그런 교훈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학습 효과인데 핑계와 자기 합리화의 영역으로 이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고 제대로 이것을 교훈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은 우리 미래가 굉장히 암울해질 수 있다. 그리고 어두운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라는 점을 굉장히 명확히 하셨다. 그리고 국민 자긍심을 위해서 국민 주권의 날로 선포를 하고 노벨 평화상에도 이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신청을 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네. 아시겠지만 노벨 평화상은 국가 주도로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대통령이 던짐으로써 아마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뒤에서 나서서 캠페인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을 밟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역사를 제대로 어떤 교훈으로 삼아서 메시지화 시켰다라는 내용들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전 예상은 이 정도 수위가 나올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예. 이제도 전 국민 주권의 날을 정하겠다. 이제 물론 뭐 기념일 여권에서도 이 날을 지금 뭐 국민 주권의 날로 이제 추진하겠다. 법률로서 이걸 만들겠다고 하는데 저는 네. 이 부분을 대통령과 여권만이 추진하면 안 된다. 최소한 이게 물론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이 말하자면 이 계엄을 해제시킨 거는 사실은 국회의 표결이 제도적인 그런 어떤 힘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의 사회 분위기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과거로 후진할 수는 없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준 건 평범한 국민들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을 여야가 협의해서 법률로서 이건 제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여당과 대통령이 선언적으로 할 일은 아니다. 특히나 이렇게 우리 국민 모두가 어쨌든 기념해야 할 일들은 뭐 누군가가 야당이라든가 일부를 배제하고 해서는 안 되고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과정에서 해줘야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빛의 혁명이 완성되는 거지. 이게 여권 주도로 그냥 그냥 통과시켜버리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일부 동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수기해서 저는 어쨌든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하든 뭐 하든 그렇게 정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노벨 평화상 얘기는 그렇습니다. 레토릭이죠. 사실 뭐 우리가 받겠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줄 수 있는 노벨 평화상의 그런 상이 뭐 그렇게 그쪽 위원회가 정하는 부분이지 이제까지 어떤 단체라든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준 적은 없으니까 네. 그만큼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국민의 행동들을 좀 상찬하기 위한 저는 그런 레토릭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는 대통령이 12월 3일 그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좀 삼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12월 3일은 계엄 1주년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또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과거로부터의 우리가 이제 좀 거리두기를 통해서 뒤돌아보되 돌아가지 않겠다는 각오로 한 번쯤은
이제 좀 앞으로 나가자는 차원에서 조금 더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좀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그런 변곡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고 또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까지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국민 통합의 메시지까지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1년인 오늘 각종 집회도 이어지고 있는데 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저녁이죠. 내란 저지 1년을 기념하는 시민 대행진에도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행사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불참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경호 사정으로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소식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어제 꼭 이제 이 시간대 연합뉴스 나와서 제가 이 행사만큼 대통령이 참석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강조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오늘 이제 12월 3일에 대통령의 일정을 보면은 이제 오늘 특별 성명을 내셨죠. 그다음에 외신 기자회견을 했죠. 오부 요인 간담회까지 네.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한 겁니다. 우리 5년 단임제 하에서 대통령의 말과 행동, 즉 언행은 일종의 최종 상태, 엔드 스테이트의 의미를 갖습니다. 5년 특히 단임제 이렇게 임기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근데 대통령의 이 12월 3일 계엄 1주년의 하루 모두를 시민사회단체까지 함께하면서 특정 진영의 몸을 담는 것, 모습을 보이는 거 저는 그걸 온당치 않다고 말씀드린 거죠. 앞에 세 개의 일정 소화로 충분했기 때문에 이게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대통령이 굳이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 그 자체가 저는 메시지가 될 거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통령의 말은 성명이라든가 오찬 일정이라든가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는데 이렇게 집회까지 참석함으로써 일종의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당파적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대통령은 이중적 지위를 갖거든요. 특정 정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당선되는 그런 모습을 띠지만 당선되는 순간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대통령이 되는 국가 지도자의 모습을 갖는 이중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저는 후자로 가셔야 한다. 그래서 앞에 일정 3개는 소화하더라도 뒷 일정은 이건 참석하지 않으시는 게 맞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저는 경호에 얘기를 했지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아마 의견이 전달됐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즉흥 발언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저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좀 뭐랄까 아주 그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대통령 그런 차원에서 좀 통합의 메시지 차원에서 아마 이번 행사를 경호의 이유를 들어서 불참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잘한 일로 저는 평가합니다. 네. 경호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까지는 굳이 네. 참석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상황을 보면요. 복원의 과정과 사회 분열의 지속 과정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네. 복원의 과정은 사실은 사법부가 좀 엄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 이거를 빨리 진상 규명을 하고 진실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결론을 내는 것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그걸 근간으로 통합의 과정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정치적인 갈등이 사회 갈등으로 그리고 국가의 위기 상황으로 저는 치닫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감정이 너무 고조가 돼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저렇게 광장 행사에 참여한다는 거는 굉장히 대통령에게 어떤 위해가 가해질 수도 있는 위험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경호상의 이유를 들어서 참석하지 않으신 거는 정말 잘하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또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회적 분열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사법부가 이런 사회의 어떤 갈등이 하루빨리 종식되고 대통합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마지막 어떤 제도다라는 책임감을 느끼시고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시비가 되는 것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합 그리고 국민과 언론의 좀 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하루빨리 내야 이런 사회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지금 뭐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뭐 진보 진영, 보수 진영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이 추운 날씨에 모여서 각자 다른 목소리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사회 분열이 이어지고 있지만 복원의 움직임도 있다. 재판부의 빠른 판단이 나와야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고 나서 더 분열이 깊어질 양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근대 국가가 무너지는 것이죠. 네. 지금 뭐 보수 진영에서 집회를 하면서 뭐 이것이 뭐 합법 계엄이었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요.
국가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말씀이에요. 헌재 판결을 불복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복이 이어진다면 근대 국가가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지속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이거는 제도를 넘어선 것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선을 딱 거줘야 돼요. 네. 그렇지 않고 거기에 동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것을 그 내부에서 동조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고 그 우려 때문에 위헌정당 심판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걸 받아봐야 어떤 역사에 제대로 된 교훈으로 기록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런 부분은 보수 단체에다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선을 그을 것은 딱 거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예,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졌고 또 헌정사 두 번째 현직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어지면서 양쪽 진영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라고는 많은 분들이 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과거를 뒤돌아보되 돌아가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반성과 성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건너가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거야의 말하자면은 그 일반 정치 실종이 거여의 정치 실종이 그다음에 당시 그때는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었으니까 그 사실 계엄의 요인이 됐던 것도 맞다고 그때 판결문에 적시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대적 징후 정치가 불러왔던 게 사실은 계엄이란 말이죠. 이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그 계엄의 원인에는 정치의 실종이 있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승자독식 구조의 87년 정치 체제에서 양극화된 정치가 끊임없이 그때 이쪽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고 민주당은 단독 처리시키고 이게 끊임없는 굴레처럼 반복되다 보니까 계엄이 발생했고 탄핵까지 간 거잖아요. 그럼 우리 정치가 과거에서 뭘 배웁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비로소 딛고 그다음에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의 정치가 그렇게 됩니까? 국민 통합의 정치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실 정치의 현상을 놓고 보면은 계엄 이전보다도 더 적대적인 징후 정치가 지금 양당 간에 벌어지고 있고 진보와 보수는 더 첨예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제는 이런 것들이 계엄 1주년의 의미라면은 이것들을 좀 딛고 넘어가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당은 이제 여당이잖아요. 국정 운영에 모든 책임을 지는 거라면 조금 더 포용적인 자세로 그다음에 개혁 입법이라는 것도 속도감 있게 좀 하는 것보다도 더 방향성이 중요하다. 과거 뭐 김옥균이나 모든 많은 이 역사에 남는 혁명가들이 명분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예. 속도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정권을 잃었는지, 국민에게 왜 신뢰받지 못했는지를 조금 더 정교하게 생각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정치 선진화가 될 텐데 지금 양쪽 다 모두도 한 발짝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오직 적대적 징후 정치에 양산하는 기반 위에서 팬덤에만 기대고 있는 이런 정치를 하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 이 부분은 저는 12월 3일 계엄 때 가장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봐야 할 중요한 지점이고 정치가 여기서 변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평론가님 말씀 서로 적대화가 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여당에서 포용적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어떠느냐라는 어떤 제안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당연한 말씀이에요. 예. 저도 그런 민주당 당원이지만 그런 비판은 계속 저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통령께서 통합을 통해서 성공한 정부를 만들고 싶다고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함께 논의하면서 같이 할 부분을 먼저 하면서 협치 얘기를 열어가달라고 당부를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국회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또 여당의 일부 강성 정치인들이 자기 이익과 자기 정치 일정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오해도 상당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의 어떤 강성 지도자들도 조금 돌아봐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 협치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야당 대표를 범죄 혐의자라고 범죄자라고 아예 규정을 하면서 만나지도 않고 만날 이유도 없다는 식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이 도돌이표처럼 다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인데 저들이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잘못해도 된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권당이고 말씀하신 대로 의회도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절차를 밟아서
정당한 수단, 국민에게 공감받는 수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을 해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음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을 이긴다면 그 명분은 훨씬 커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처럼 하면은요. 권력에 대한 견제 의식도 굉장히 커집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들을 좀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정권을 지원해야 된다는 거와 지금 견제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팽팽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런 내란 혐의, 불법 계엄 이런 상황 속에서 절대적인 명분의 우위에 서 있는데도 그 절차와 수단에 있어서 국민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최소영 평론가님이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 방식으로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고 특히나 국민의 박수를 받으면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 정치의 방향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특검 내용도 좀 짚어보죠. 김건희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뇌물, 공천 개입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와 관련해서는 징역 11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특검팀의 구형에 김건희 씨는 억울한 점이 많다면서도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는데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뭐 충분하게 합산하면 15년 형량이잖아요. 네. 추징금, 그 정치자금법 위반, 20억 원 정도의 벌금까지도 이제 구형이 됐는데 사실 중형이죠. 중형이고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선고니까 이제 형을 어떻게 받느냐는 별개의 문제고 이게 또 3심까지 갔을 경우에는 이제 또 얼만큼 또 최종 형이 확정될지도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또 진영 논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보수 진영이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보수 진영 쪽에서는 형량이 좀 과하지 않느냐 얘기하겠지만 또 반대 진보 진영에서는 이 정도 형량 갖고 되겠냐고 또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건 뭐 제가 보기에 여기에 대해서 논평하기보다는 김건희 씨의 김건희 전 그 여사의 태도를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억울한 점이 많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억울한 점이 없도록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어야 한다. 재판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지 재판은 결국 그 법리와 증거로서 하는 건데 말로써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혹시 이게 저는 당파적 진영에 호소하는 듯한 나는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죄형 법정주의를 택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판장에서 꼼꼼히 다투라고 죄형 법정주의를 택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잘못된 점은 많이 인정하고 내가 옳지 않았던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인정하는 것까지 좋은데 굳이 억울한 점이 많다고 이렇게 토를 하나 다는 것은 혹시 이것이 그 어떤 그 다른 진영에게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게 내가 좀 피해자라는 걸 좀 부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저는 이것은 법리적 다툼으로 억울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법정에서 본인이 소명과 증거를 통해서 다투는 게 맞지 이거를 이제 마치 이제 조금 호소하는 듯한 이렇게 하는 것은 최후 변론으로서는 좀 제가 보기에 조금 적절치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던 김건희 씨의 태도까지 짚어주셨는데 오늘 있었던 특검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건희 피고인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나와 있는 형사적 혐의보다 더 엄중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1년을 맞이하는 불법 계엄 이것이 국민들이 어디서 촉발됐는가라고 생각할 때 김건희 피고인으로부터 촉발된 부분도 상당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렇게 형사적 단죄로 끝나는 것을 본인은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이 어떤 이 역사에 거대한 주름을 남긴 불법계엄 사태의 본인이 어떤 원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랄까요 넘어가게끔 국민들에게 그 양해를 구하려면 저렇게 억울하다 뭐 이걸 단순한 형사적 사건을 다투는 모습으로 나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지도자의 부인이었고 지도자와 함께 그 위치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저는 지금의 사회적인 갈등 상황 그리고 본인이 재판을 받는 상황 그리고 본인의 남편이 재판을 받는 상황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하면서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좀 반성하는 태도 겸손한 태도 그래도 사법부가
저 형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적 물증과 형사적 판단 판례를 근간으로 판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감정적으로 더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저렇게 억울한 것처럼 저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을 오히려 좀 약간 화나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또 한편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기각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국민의힘 다른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요. 일단 뭐 구속 기각은 좀 예상하셨는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한덕수 전 권한대행 전 총리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기각을 보면서 예. 사실상 그런 국무위원들의 적극적인 눈에 보이는 행위들도 구속 수사를 못한다면 이렇게 소명이 충분하기 쉽지 않은 건은 소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기각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예. 예측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우리 진영 지지자들의 정서상 그런 얘기를 쉽게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지만 내심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꽤 많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기각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의 불법계엄 사태를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막으려는 행동을 정말 이거는 자동항법 장치처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았던 모습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마치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싸우자고 나서는 모습은요. 역사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 정당 공세가 야당 탄압의 차원임이 확인됐다라고 국면 전환 카드로 사용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면 전환이 전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마치 이제 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이것이 이제 위헌 정당 심판으로 바로 가겠다는 그런 그 말을 등치시켜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걸 이렇게까지 과연 그렇게 볼 문제인가? 저는 어제 바로 이 방송에서 이 질문이 이제 예상에 나왔을 때 저는 90% 이상이 저는 발부가 안 될 거라고 봤어요. 네. 확신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또 하나 국회의원들의 그 표결권에 관한 헌법이 보장한 표결권에 관한 문제인데 그 표결권까지 구속 수사를 해가지고 법원이 사법적으로 판단하겠다? 그건 아마 좀 아주 결정적 증거가 없는 한 쉽지 않았을 거라 보고요. 저도 그 말씀은 동의해요. 이게 사후적으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가 당시 판단이 조금 정무적으로 좀 미숙했고 그다음에 표결 절차가 가장 우선한다 그랬으면 거기에 맞게끔 모든 프로세스를 진행한 게 맞는데 아마 여당의 원내대표니까 뭐 좀 진위를 확인하려고 하는 과정이 약간 더디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사후적으로 보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그렇게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는 건 저는 분명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과연 이것을 인신을 구속해서 수사할 문제인가? 그렇다고 그 정말 사선에 저 중진 의원이 도망갈 일도 없고 증거를 이제도 인멸할 것도 없는데 굳이 저렇게 몸을 가둬둔 상태에서 그 수사를 진행하고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거는 일종의 내란 특검이 이걸 조금 더 말하자면 본인들의 유리한 공소 전략으로 끌어가려는 그런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우리 헌법의 고유가치인데 그런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저는 법원이 팔부하지 않을 것으로 봤어요.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김상현 평론가 말대로 말씀처럼 이게 사실은 무죄가 된 건 아니잖아요.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다투어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 사태에서 일단 변곡점은 넘었으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정치적 공간이 열렸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때 중도를 스윙할 수 있는 약간 이제 국면 전환의 메시지를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주당의 공세가 좀 과했으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공세가 이제 앞으로 그 뭐 법 왜곡죄라든가 내란 전단 재판 신설 굉장히 사법부를 압박할 텐데 그러면 중도가 그때 입안에서 떠날 때 그걸 끌어안는 오히려 터닝 포인트로 이번 기회를 삼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오히려 강공 드라이브를 가는 것보다 오히려 연성화된 전략으로 좀 끌어안는 그런 스윙 카드로 쓸 수도 있는 그런 국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제 제3의 방안이잖아요. 예, 제3의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저도 함께 하고요. 네. 저는 이 부분 꼭 짚고 싶어요. 추경호 원내대표는요, 그 당시에 이런 사태가 있으면 어디 있어야 되냐면 국회의장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국회의 책임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국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국회의장의 전화를 계속 받으면서도 왜 국회의장과 함께 있지 않고 이 상황 판단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한다면 지금 특검의 의혹과 의심은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특검은 수사를 하는 주체잖아요. 수사는 뭡니까? 공격수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격을 했을 뿐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반론 그러니까 하시겠습니까? 뭐 한마디 드리면 저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일종의 말하자면은 결과적으로 좀 판단이 온당하지 않았다고 비판할 수 있어도 그것을 마치 국민의힘과 내란 정당을 엮어서 가서 그다음에 이걸 내란 프레임까지 꼭 끌어안아서 이거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전략이 여기에 묻어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전 제동을 건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어쨌든 저는 책임을 졌기 때문에 정권을 잃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 건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당시 상황들에 있었던 데에 대한 어떤 반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완에 대한 생각으로 좀 국면 전환을 꾀하는 그런 약간의 스윙 카드를 꺼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책임을 진 게 아니에요. 국민이 책임을 지운 거죠. 근데 책임을 지웠는데도 끝까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 정치 세력으로 지금 보질 않는 거예요. 사과를 제대로 했습니까? 반성을 제대로 했습니까? 사과와 반성을 제대로 했다면 사후 처리 과정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성이 있는 거죠. 사과했고 반성했으면은 우리가 사과한 대상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한 작업에 함께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그때의 주체 세력과 동조하는 듯한, 옹호하는 듯한, 방어하는 듯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회방놓는 듯한 느낌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졌다라는 말에 국민들은 오히려 저는 좀 약간 불쾌하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선거를 통해서 책임을 진 거죠. 선거를 통해서 유일하게 책임을 묻는 과정이니까 책임을 진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사과를 하지 않았다? 아니 사과는 계속 있었어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과는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하는 게 사과라는데 사과는 정성적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거는 아주 말하자면은 개량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사과를 해야 하는 건 필요하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과에만 자꾸 이렇게 몰아붙이면은 사과가 언제까지 전제돼야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느냐. 이게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점에서 장동혁 대표가 과거에만 자꾸 왜 우리를 가둬두려고 하느냐. 우린 미래로 나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래라는 게 결국 뭡니까? 정당 선거로 심판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12월 3일을 계기로 추경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저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스윙하는 전략으로 나가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질문을 드려보죠. 오늘은 또 비상계엄 1년이기도 하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취임 100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사과의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라는 관심이 주목이 됐습니다만 SNS를 통해서 긴 글을 남겼는데 이 사과에 대한 내용보다는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정도의 수위였고요. 또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사과는 우리 당의 그 많은 소속 의원들이 또 했잖아요. 25명. 네. 초재선 의원들이 했고 그다음에 송은석 원내대표도 어쨌든 그 사과의 메시지를 냈고. 근데 저는 자꾸 이런 거죠. 왜 사과를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계속 하는 것을 원하느냐. 물론 저는 사과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 사과가 자꾸 조건절이 되고 그게 불변의 전제 조건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럼 사과를 어떻게 됩니까? 무릎 꿇고 멍석 깔아놓고 석고 대제를 해야 하니까 물론 이제 그것도 하나의 퍼포먼스는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이겠다는 얘기는 이미 저는 평가받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의 전환 설계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뒤는 돌아봐야죠. 근데 네. 되돌아가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환 설계라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나가는 건데 저는 그걸 하겠다고 하는데 자꾸만 이제 반대쪽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과 안 했으니까 내란 정당이야. 올바로 사과할 때까지 우리 내란 정당이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치환해 버리면은 그건 정치가 실종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과 다양성 있게 하지 않습니까? 원내대표하고 초재선 의원들도 하고 그다음에 또 사과 반대하는 의원들도 일부 있어요. 정당이 그런 다원성도 못 가집니까? 정당이 일사불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도부는 그것을 수용하고 수렴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전환 설계를 떼하면 될 일인데 네. 이걸 너무 장 대표의 입으로 글로 어디까지 사과하는 걸 우리가 볼 거야라고 조건을 둬버리면 정치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점을 지적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뭐 장동혁 대표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사실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기각 여부를 또 기다린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치라는 것이 정당들 간의 대결이나 공방으로 승부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공방은요, 일종의 경연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 경연을 보고 마지막에 점수를 매기는 주체는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사과를 했다가 하나의 경연의 퍼포먼스였다면 그 점수는 국민이 주는 겁니다. 그 용서라는 점수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직 부족하다라는 채찍에 내지는 심판의 점수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야당을 향해서 우리 사과했는데 왜 공격해? 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야당이 사과를 해주는 게, 용서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야당은 경쟁을 하는 주체입니다. 또 다른 정치적 경연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걸 또 국민들이 거기에 점수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과했으니까 국민이 용서를 하든 말든 우리를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어떻게 주든 상관없이 끝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국민들이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야가 그래서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사과를 했다라는 말을 자꾸 민주당이 할 필요 없다. 국민을 향해서 떳떳하게 할 수 있으면 그걸로 끝이다. 근데 국민의힘이 사과를 했다라는 말을 떳떳한 모습으로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네. 장동혁 대표는요, 지금 완전히 자기 정치에 매몰돼 있다. 예? 이거에서 벗어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부여잡고 있는 불쌍한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오늘 또 25명의 국민의 의원들이 이 사과 메시지를 내는데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 메시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과의 메시지를 내는데 이렇게 다르게 간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뭐 당의 공식적 입장 역할 분담인데 저도 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는 당의 전체를 아우르고 원내 대표는 원내 전략을 짜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정기국회 시간이고 또 그리고 어쨌든 25명의 의원들이 또 냈고 하니까 저는 원내 다수의 의사는 이걸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당 전체는 당 대표 입장에서는 당 전체를 아우르고 또 외연을 또 확장해야 되는 그런 건데 선거에는 이제 3단계가 사실 되는 게 맞아요. 첫 번째 단계가 일단 결집입니다. 결집이 있은 다음에 이른바 중도라고 얘기하는 들토끼를 잡는 일종의 동원이 이루어지고 그 동원이 이루어져서 여야가 1대1 구도가 됐을 때 비로소 그때 상대 그 표까지 가져오는 이른바 전향까지 하는 과정을 거쳐서 선거는 이루어지거든요. 그건 양당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지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집의 단계를 연말까지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12월 3일 이제 계엄 1주년, 그다음에 송원석 전 원내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 그다음에 이제 예산안 통과, 그다음에 큰 어느 정도 국회 정리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새해가 도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방선거 전국으로 급속하게 경랑이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지지층 안에 갇힐까요? 그때는 동원에 나서겠죠. 그 동원에 나서서 충분히 동원한 다음에 그다음에 상대의 이른바 좀 나가 있는 사람들까지 끌어오는 이런 일종의 전향 전략까지 쓰겠죠. 저는 그 수순이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원내대표는 조금 전향된 사과를 하고 당대표는 아직까지 결집에 조금 정치적 시간과 무게를 더 두는 그런 과정에서 오늘 침묵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SNS 글 낸 것 외에는 다른 일체 그런 행사도 없었고 다른 것도 없었는데 그렇다면 저는 그것이 양 투톱 간에 그런 어떤 그 일종의 묵계를 통해서 당의 어떤 정체적 전략을 지금 짜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역할 분담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전략을 짜는 과정이고 네. 일단은 결집의 시간이라는 거죠. 결집의 아직 시간이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정부 또 여당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 나아가야 될 국민의힘이 될 텐데 네. 남은 숙제는 좀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전환점을 마련하느냐, 명분과 타이밍을. 저는 이제 그게
연말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간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네. 제가 말한 해도 바뀌고 그다음에 국면도 바뀌면은 전 대표도 당연히 저는 바뀐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장도영 대표 보고 한 길로만 가려고 하느냐 얘기하는데 제가 아는 장 대표는 이제 유연합니다. 그래서 한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라도 옳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본인이 늘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충분하게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아마 내일부터 그 민주당의 그 사법부에 대한 공세는 굉장히 거세질 겁니다. 네.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공격이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받을 수 없다고 보고 오히려 잠깐 민주당의 쪽으로 이동한 중도 보수들까지 이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적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올 수 있는 것. 그 정도는 전 장동대 대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 충분히 국면 전환 타이밍이 지금 오고 있다. 겨울이 오고 있는 게 아니라 국면 전환 타이밍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말씀하신 부분 민주당은 앞으로 사법개혁에 대한 속도를 더 내게 될 것이고 앞서 두 분이 사실 포용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참 우리 정치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연말 정국 좀 어떻게 보세요? 가능해야죠. 가능하려면 정치 리더들이 자기 희생적이고 자기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서 희생을 당하고 부활의 정치를 한번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국민이 감동하고 공감을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조금도 놓지 않은 상황에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선동의 정치, 그다음에 증오와 분열과 혐오를 조직화하는 정치. 누가 분노와 분열을 잘 조직하느냐가 정치를 잘하는 것처럼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정치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입시의 계절이잖아요. 대학을 지원을 해요. 누구나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커트라인 밑에 있는데 그것을 속이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아까 말씀하실 때 역할 분담이라고요? 오만한 얘기죠. 왜? 정치의 기본인 갈등 조정이라든가 국민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그걸 리드하는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의 정치, 국민을 오히려 갈등으로 내몰고 그다음에 발전이 아니라 후퇴로 내모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게 그걸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정치의 커트라인 밑에 있는 행위들이다. 그래 커트라인을 넘어선 후에 무슨 전략과 전술을 써도 쓰는 거지. 아니 커트라인도 못 넘은 사람들이 대학 지원하는 지금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용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좀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요. 희생을 각오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내 거는 조금도 내놓지 않겠다.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는 안 듣겠다라고 한다면은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통합의 정치는 영원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 내 지지자들과도 그 속으로 들어가서 계란을 맞으면서도 토론을 하셔야 돼요. 그런 토론을 속에서 진짜 국민 발전의 비전, 국가 발전의 비전은 뭔지, 다양한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의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은 뭔지를 보여주고 희생을 당한다면 이 한 시대가 흐른 후에 부활의 정치를 통해서 위대한 정치인으로 우리 국민은 다시 민심의 바다에서 그 정치인을 부활시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희생하는 리더 말씀해 주셨는데 진정한 국민 통합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전 약속을 지키면 된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국민의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 세력만이 국민을 편가르고 혐오를 조장한다고 얘기했어요. 예. 전 지금 되돌아볼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 편가르고 있지는 않은지, 그다음에 국민의 삶을 바꿀 그런 실력과 의지를 보이고 있는지,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민주당의 부도한 사법개혁이라든가 이렇게 개혁 속도를 대통령 방관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될 일이라고 보고요. 국민의힘은 간단합니다. 왜 정권을 뺏겼는지 보면 됩니다. 보수 정치의 가치를 저는 뺏겼기 때문에 저는 정권을 잃었다고 보거든요. 저는 보수 정치의 가치라고 하는 이른바 뭐 책임, 헌신, 그다음에 뭐 자유 이런 것들 이게 사라진 거나 국민이 외면한 건 아니에요. 그걸 시대에 맞는 언어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걸 시대에 맞는 언어로 어떻게 잘 재정비해서 재정의해서 국민에게 전달할 것인가. 그걸 잘 지키면 돼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고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거고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부활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돼서 수권정당, 대한정당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기본기를 잘 벼린 그런 연속의 결과만이 저는 정치를 부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 반론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대통령께서 방관을 하신다라는 말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그러면은 대통령이 통합을 위한 제안을 할 때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조하고 나선 적이 있습니까? 자, 최근에 대통령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성호 장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대신 난타를 당하느냐고 고생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성호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메시지와 행동에 힘을 실어주는 얘기예요. 그거 왜 국민의힘은 그러면 박수 치면서 동조하지 않죠? 대통령은 무조건 공격의 대상입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면서 대통령에게 요구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진정성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겁니다. 네, 반론하시겠습니까? 이거 한마디만 드릴게요. 네. 대통령도 지금 최근에 응징을 많이 얘기합니다. 응징. 그리고 또 통합을 얘기합니다. 응징과 통합이요? 참 형용 모순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굉장히 정교하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지금 의지와 실력이 되고 있고 그런 정치 현안인지 한번 좀 되돌아보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뭐 국민 통합의 어떤 과제, 대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정치의 답을 기다려볼 차례입니다. 비상계엄으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